들소 고기는 미국 특히 북미에 위치한 들소 가공 회사에서 점점 더 바람직한 상품이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0년대에는 매주 3마리의 들소가 생산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식용식물에서는 매주 260, 300마리의 들소가 생산됩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들소 고기를 사육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소와 마찬가지로 들소도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초식 동물입니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이미 2천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들소가 완전히 가축화된 적은 없지만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버팔로와 대조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유타주 엔텔로프 섬, 알래스카주 사우스다코타주 커스터 주립공원, 캐나다 중북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야생 들소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들소는 여름에는 연한 갈색, 겨울에는 짙은 갈색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긴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6.6피트에서 11.5피트까지 다양합니다. 꼬리의 길이는 2인치에서 36인치까지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 무게는 701, 2205파운드이며 고기로 사육할 경우 무게는 최대 3801파운드까지 나갑니다. 키는 60인치에서 73인치까지 다양합니다. 길이가 최대 2피트까지 자랄 수 있고 짧고 구부러진 이 뿔은 수컷과 암컷 모두가 자신을 방어하고 무리 내에서 위치를 놓고 경쟁하는 데 사용됩니다. 들소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목장 전문가의 인내심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들소는 반추 동물이므로 풀, 잎이, 뿌리, 관목을 식단으로 섭취합니다. 들판의 천연풀과 사육된 마른 풀은 이들 동물의 주요 영양 공급원입니다. 자연식품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헛간안에 집중된 농장이 신선한 풀, 즙, 건초를 공급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들소에게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농부들은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들소를 키우는 방목장에는 일일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깨끗한 물통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는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들소의 무게를 측정하고 동물을 자주 점검합니다. 농부들은 소를 대기실로 데려간 다음 사료 카트를 활용하여 소를 헛간으로 유인하고 분리한 다음 유압식 압착장치에 넣습니다. 수의사는 귀표시, 구충, 임신 테스트, 예방제 법정 등 다양한 수술을 수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공정 운영 시스템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젖소의 건강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농장이 이 절차를 일관되게 따르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들소를 사육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컷 들소가 짝짓기 권리를 놓고 암컷 들소와 경쟁할 때 지배적인 수컷 들소가 짝짓기를 할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들소의 번식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들소는 일반적으로 9에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새끼 한 마리를 낳습니다. 생후 처음 몇 달 동안 어미 소는 새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모유만 먹였습니다. 송아지는 발달에 필수적인 모든 영양소를 확실히 섭취하기 위해 모유를 섭취합니다. 송아지의 털은 일반적으로 성체소보다 더 유연하며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성체소보다 크기가 더 작습니다. 걷고 달리는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합니다. 생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아기 엄마에게 극도로 의존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먹이와 물을 찾고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어미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 서로 놀아줍니다. 송아지의 뿔은 생후 처음 몇 달 동안 털로 덮여 있는데 이때 송아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털로 덮여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 털은 점차 벗겨지게 됩니다. 들소는 이살이 되고 무게가 800에서 1200파운드 사이가 될 때까지 농장에서 자랄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되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로 이송됩니다. 다른 유형의 가축과 마찬가지로 들소는 목적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차량을 사용하여 식품 가공업체로 운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을 트럭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몰아넣을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마찰의 양을 제한하고 들소가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럭 바닥에는 여러 겹의 지피나 톱밥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소들이 식품 공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면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었다가 닫아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들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각 트럭은
일반적으로 버팔로 한 마리에서 수십 마리까지만 운송합니다. 이는 들소가 이동되는 동안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식품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다면 들소를 옮기는 작업자들의 무사 도착을 기원하는 댓글도 잊지 마세요. 시장에 내놓을 고품질 원료를 제조하기 위해 인도적인 방식으로 들소를 가공하고 사냥하는 현대 식품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운송 경로가 끝날 때 발생합니다. 들소의 껍질을 벗기는 절차는 식품 산업에서 들소 고기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피부를 벗기기 위해 작업자들은 방향성 곡선형 칼날이 있는 빅토리넉스 칼을 사용합니다. 고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뒷다리의 털과 껍질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피부가 열린 후 손은 매달렸고 이어서 뒷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그 후 배부터 어깨까지 피부를 벗겨내므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오염 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육체가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인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들소 고기를 검사한 다음 식품 공장에서 추가 가공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들소는 척추를 따라 두 개로 나뉘어 동물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구별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리바이, 척 로스트, 생크와 같은 부위로 세분화되는 반면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옆구리, 라운드, 등심과 같은 부위가 포함됩니다. 스테이크의 일부를 보존할 목적으로 들소는 일반적인 12번째와 13번째 갈비뼈가 아닌 5번째와 6번째 갈비뼈로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고기를 더 분리한 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결국 뼈와 지방을 포함하여 남은 구성 요소는 국물이나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식품 공장에서 고기를 분리하는 과정은 고기의 개별 부위의 가치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최신 개발 소식을 놓치지 않고 관심 있는 내용을 더 많이 탐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남기고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고기는 북미 슈퍼푸드로 꼽히는 들소 쇠고기입니다. 들소 쇠고기는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맛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는 붉은 고기의 일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고급 레스토랑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개인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먹이 사슬 내에서 단백질, 철, 아연 및 비타민 B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들소고기는 일반 쇠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오메가3인 지방산 함량이 높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쇠고기와 사슴고기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맛이 가미된 맛이라고 자주 묘사됩니다. 들소고기는 일반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굽고, 볶고, 끓이고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들소고기 가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 가격이 날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이는 천연 유래 제품에 대한 열망과 강력한 품질 관리로 인해 들소 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사육 과정에서 부과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들소 쇠고기의 가격은 다른 형태의 고기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독특한 생물을 키우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으로 인해 순록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의 자료는 문화와 그러한 문화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개인이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와 눈 내리는 겨울의 풍경은 흔히 순록과 연관되어 있다. 순록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북유럽 사람들의 존재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흥미로운 순록의 세계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순록몰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 순록을 관리하고 돌보는 유서 깊은 기술입니다. 이 관행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순록은 완전히 길들여진 동물과 달리 반길들여진 동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야생적인 본능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록 목축에 종사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그린란드, 알래스카, 몽골, 중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등 10개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순록목동이라고 불리는 순록목동을 담당하는 개인은 가족, 목축지역, 삼이족 공동체, 공동농장과 같은 조직화된 그룹 내에서 고용됩니다. 주기적인 이동을 통해 가축대를 돌보기 위해 목동들은 광범위한 전통 지식에 의존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이 1년 내내 허용되는 음식과 조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북부 극지 지역에서 약 10만 명이 순록을 모으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록 문화 분야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북부 전역을 아우르는 라플란드가 흔히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콜라 반도 지역이 원산지인 사미족은 그들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원주민입니다. 라플란드에서는 순록이 농장에 갇히지 않고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는 방법인 방목, 순록 방목 관행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겨울철 순록의 주요 영양 공급원은 이끼류로 눈 아래에서 발로 추출합니다. 이끼, 풀, 덤불과 같이 눈 아래에 숨어있는 다른 유형의 식물도 섭취됩니다. 숲으로 뒤덮인 곳에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끼류를 섭취합니다. 이 지류는 눈이 내리는 혹독한 겨울 동안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더 많은 신선한 잎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 동안 식단이 바뀝니다. 풍부한 식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풀, 허브, 나무잎을 먹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순록에게 순록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건초, 풀, 펠렛 등의 보충 식품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인공 먹이 주기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중 하나는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기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눈이 많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 동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혹독한 겨울에 중요합니다. 순록과 그 목동들이 모기나 파리와 같은 곤충에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름철 내내 상한 지역이나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따뜻한 여름철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영양분이 풍부한 신선한 풀, 허브 및 기타 식물이 있어 방목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순록 농장은 종종 울타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울타리로 구성되며 동물의 자연 서식지와 유사하게 설계됩니다. 이러한 인클로저에는 일반적으로 잔디 부분, 나무가 우거진 부분 및 담수에 대한 접근이 포함됩니다. 순록은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클로저는 탈출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해야 합니다. 무리를 유지하고 돌보는 과정의 일환으로 순록을 분류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농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무리를 더 잘 감독하고 순록의 건강을 보장하며 적절한 목적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순록들은 홀딩펜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우리에 갇힌 공간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무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도록 강요하는 대신 농부들은 목양견이나 스노모빌을 고용하거나 심지어 걸어서 가서 무리를 우리 안으로 부드럽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순록은 더욱 간소화된 분류 시스템을 거쳐 각 동물을 개별적으로 검사합니다. 농부들은 식별 태그를 읽고 동물의 건강과 크기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카테고리에 배치합니다. 할당 관행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식별 표시를 만들기 위해 농부들은 귀의 작은 부분을 두 가지 형태로 자릅니다. 수컷과 암컷 순록 모두 뿔을 키울 수 있는데 이는 뿔이 일반적으로 수컷색에서만 발견되는 다른 종의 사슴과 구별됩니다. 순록의 행동에 있어 뿔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을철에 수컷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컷은 암컷에 접근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지배력 싸움에 참여하며 크고 잘 발달된 뿔을 무기로 활용합니다. 뛰어난 수영 능력으로 인해 순록은 강과 호수를 비교적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순록은 강과 호수를 헤엄쳐 건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동안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며 도중에 수역이 장벽으로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반대로 순록은 주위를 산책하기보다는 직접 가로질러 헤엄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열리는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순록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인기 명소다. 축하 행사의 즐거운 분위기를 더해주기 때문에 퍼레이드, 축제, 성탄절 장면을 위해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들은 1년의 대부분을 농장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보살핌과 손질을 받습니다. 몇몇 농장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순록에게 먹이를 주고 순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순록고기 산업이 연간 최대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캐나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순록고기가 대량으로 소비됩니다. 반면에 이국적인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야생동물 개체수에 해로울 수 있으며
그 목적은 흔히 특별한 잔치에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드는 모든 콘텐츠의 유일한 목적은 실제로 존재하는 전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전파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물에게 해를 끼치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하려는 의도는 없으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